네, 오늘은 제2강으로 개항기의 국가와 자본주의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가 이제 주로 일제시대 이후를 다루긴 합니다만은 그 직전 시기는 어땠는가,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두 개의 범주로 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 개항기는 통상 합방될 때까지 개항기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대한제국이 이제 1897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도 정식 국호니까, 그래서 개항기 대한제국기에, 상국인들은 어떻게 이 변화된 상황을 모색해 가려고 했는가. 두 번째는, 이 시기 경제의 여러 포인트 중에서 다룰 게 많습니다만은, 역시 제일 중요한 게 화폐 금융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항기 시대의 그 상공인들이 이제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려고 했는가. 그거를 이번 시간에는 세 가지 파트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 조선 상공인들이 좌절된 미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국가의 존재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자신들이 유착을 할 수 있는, 그게 희미해지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방향 정립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제목을 이제 이렇게 준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은 굉장히 그 역동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상인들도 양극화가 되니까요. 그래서 정작 나라를 잃어가는 상황에서 이제 어떤 모습으로 분화가 되는가. 이런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두고 보면은 합방이 될 때까지 또는 일본의 경제 침략이 본격화되기 이전까지 조선 사회의 상공업은 상당히 활발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활발한 모습을 보인 것이 그 이후 단계, 일본이 여기 들어와서 지배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이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 걸 업종별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걸 주조업을 줄 수가 있습니다. 주조업은 우리가 얘기할 때 근대 산업의 중추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상적으로 사람들의 먹거리와 관련된 것,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거와 관련된 것이 이제 기초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먹는 것 중에서는 이제 주조업이 있고, 입는 거에는 이제 의류산업인데, 이른바 이제 유럽에서도 산업혁명을 얘기를 할 때, 그 출발점이 뭡니까? 옷 아니겠습니까? 옷. 그래서 그 먹는 것으로서 한번 술을 한번 사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을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일본의 이제 각 지역에서 다양한 전통주들이 있습니다. 한 동네에서 수십 가지씩 나오고 맛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근데 이제 우리는 한반도에서는 그런 경험을 별로 못 해봤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 물론 이제 1990년대가 되면은 이제 각 양조 회사에서 다양한 전통주들을 이제 만들어내기 해서 그것이 시장에 출품이 되는데, 사실 그 이전까지는 한국 사람들이 해방 후에 한국 사람들이 먹던 술의 종류는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사람 사는 데가 비슷한데 한국 사회에는 술이 그렇게 안 만들어 먹었는가? 그렇진 않죠. 우리 전통적으로 음주 가무를 이제 좋아한다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가 자료를 보면
조선시대까지는 아주 그 다양한 술 제조 방식이 이제 지역마다, 집집마다 이렇게 그런 전통이 이제 계승이 되어 왔습니다. 이게 일제 시기를 들어서면서 이제 사실 그런 제조 방식이 단절되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 개항기 때 전통 이제 주조장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누룩 같은 걸 이렇게 만들고 있죠. 혹시 뭐 초가집이라 그래서 이렇게 누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초가집이 제일 건강에 이제 좋다고 그러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고용인 몇 사람 정도라는 소규모 이제 양조장이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전국 각지에 이제 산재돼 있고, 또 집에서 담가 먹는 이제 자가용조가 있고, 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착수한 게 술을 이제 집에서 담가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양조장에서만 이제 술을 생산하도록 통제를 합니다. 근데 이건 가장 큰 이유는 식민정책에 소요되는 재정 마련을 위해서 추세를 징수하기 위함입니다. 통치 방식이 이제 지방 곳곳까지 미칠 수가 없으니까 술을 만드는 것 자체를 이제 통제해버림으로써 대규모 양조장으로만 이렇게 술 만드는 걸 제한을 하면은 세금 걷어들일 세원이 이제 숫자가 제한되니까 추세를 징수하는 데 대단히 좀 편리하죠. 뭐 여기서 통계는 일일이 보여드리진 않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일제시대 초기 1910년대, 20년대 전반기까지 소비세, 그 중에서 주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일본 본국에서는 지들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근데 물론 자가용주 제조를 금지시키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세금은 걷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식민통치 행정 능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니까 아예 술을 이제 만들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뭐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이게 식민지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시기를 지내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각 집마다 다양하게 이제 술을 제조하는 방식들이 일제 시대를 지내 한 두세 대 정도가 지나게 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술을 만드는 노하우가 이렇게 이제 단절되게 됩니다. 이 식민지 시대를 경험했다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사람들 기업사를 보면은 뭐 100년이 넘는 기업은 대단히 많고요. 일본의 이제 전통적인 전통 상업이 이제 흥성했던 데가 간사이 지방인데 오사카, 교토 이 근역이죠. 거기 가면은 이제 뭐 1000년이 넘는 뭐 가게도 이제 수두룩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제 오사카 상인의 전통을 뭐 잇는 기업들 뭐 이런 그 수식어를 다루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제 한국 사람 귀에도 익숙한 그 마스시다, 미쓰이 이 맥주 좋아하죠? 이거 아사히 맥주 좋아하는 분들 계신데 이게 다 이제 오사카 상인들의 전통을 이은 기업들이다 라고 이제 그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식민지 지배를 겪어서 그렇지 그 이전에도 이제 기업 전통은 각 분야에서 존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뭐 영화도 드라마도 된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들 아실 것 같은데 제주도 객주로 이제 여성 객주죠. 김만덕 사례도. 근데 이게 지금도
지금은 이제 객주라고 하는 형태의 그 전통적인 형태는 이제 없어졌지만, 지금도 지방에 가면은,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만, 한 80년대까지만 해도, 지방에 가면은, 객주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떤 사람들을 객주라고 부르나 이렇게 했더니, 이제, 어민들에게 자금 대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민들이 수고해온 거를 이제 위탁 판매하는. 지금은 그걸 수협이 대신하고 있습니다만은, 수협의 영역이 확장되기 이전에는 각 포구에서 이런 객주들로 불리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금융도 사금융이긴 합니다만, 금융 제공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제시대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곳곳에 이렇게 객주라고 하는, 거 불리는 그런 층들이 있다는 거는, 이게 좀 중간에 이제 단절이 돼서 그런 건데, 이게 쭉 이어지면서 변화되고, 변화가 되면은 확장되는 층이 있을 것이고, 또 퇴화되는 층이 있을 텐데, 이런 이제 변화된 모습을 아마 상상해 볼 수는 있을 텐데, 그렇지는 지금 못한 상황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식민상한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철들기 이전부터 자꾸 너는 해도 안 된다. 너는 원래 못난 놈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주입시키게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주입이 되면 원래 갖고 있던 능력도 이제 개발이 안 되는 거죠. 역사에서 이제 정체성이라고 할 때는 한국사에서 이제 변화의 움직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하여튼 이 문제점은 뭐냐면은, 식민상한에게서는 근대를 이렇게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이걸 식민적 근대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게 진짜 한국인의 생활, 향상에 기여를 했는가. 그 다음에, 자본주의 경제를 얘기를 한다면 역시 상공인이 중심이 되는 건데, 캐피탈리즘, 캐피탈 플러스 이즘이죠. 유럽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누가 그 개념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캐피탈리즘 하면 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뭐죠? 캐피탈이 주인인 사회입니다. 캐피탈이라고 하는 거를 사람 집단으로 변화시키면 이 상공인들인데, 그러면 이제 이게 한국 상공인이 중추가 돼서 평민경제를 이끄는가, 이런 거에 대한 답을, 한번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는데, 그런 질문을 안 하죠. 안 하고, 그냥 근대 경제, 이것만 얘기해요. 누가 주인인가 하는 거는 대단히 이제 중요하다는 거를, 또 이제 강조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상공인들을 얘기한다고 해서, 근대를 얘기를 한다고 해서 경제를 얘기하면, 혹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제 이미지를 가지실 때 굉장히 도덕적인 상거래를 통한 도덕적인 축적, 또 목가적인 환경을 혹시 이미지에 그리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세계 경제사를 보면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 상공인들은 늘 걸려가고 결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 때에 따라서는 특권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어떤 경제 외적인 루트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거를 정상이라는 말로 이렇게 썼었습니다. 정상이라는 말로. 근데 이게 뭐 일본에서만의 특수성도 아니고, 세계 경제사를 보면 자본주의가 처음에 출발했다고 하는 영국에서도 시작된 겁니다. 그 영국의 뒤를 이었던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예요. 동인도 회사의 사례가 바로 그런 경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비슷한 방향은 이제 나타나요.
상공인들, 상인들이 국가 또는 뭐 지방의 유력한 세력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유착을 하든지 해서 시장을 장악하려는 시도. 시장 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그 또 막연하게 좀 목가적인 이미지를 가질지도 모르겠는데, 시장이란 말 개념 자체에는 시장을 없애려고 하는 움직임도 같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 경쟁하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럼 시장에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상태로 경쟁한다. 이게 아마 사전을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람은 그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경쟁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경영학이나 경제학적 방법론으로 얘기를 하면은 상품의 질로 승부하기도 하지만 경제 외적인 방법으로도 상대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라고 하는 건 말 자체에는 시장을 없애고 싶어 하는 기능도 포함이 됩니다. 시장을 없애려고 한다는 말은 이제 독점하고자 한다는 얘기인데, 독점 과점 상태가 되면 그거는 시장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국가나 지방 세력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한 과정을 만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범주는 우리 역사를 보면 사교에 많이 나타납니다. 서민지주, 객주여과는 같이 뭐 붙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사상, 뭐 경강상인, 개성상인, 시전상인. 여기서 이제 시전상인은 어용상인이죠. 요거는 이제 개인적인 사상들이고, 보부상은 어용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용상인에 이제 기능을 하죠. 이게 교통수단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니까 사람이 이제 등짐을 지거나 봇짐을 져서 직접 이제 나르는 기능을 하는 사람. 당연히 이제 그 어떤 단체 같은 게 있겠죠.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움직임이 있었던 것에 비하면은 바로 러일 전쟁이 개전이 되면서 한국의 주권이 일본에 의해서 이제 침탈이 되는데, 그때로부터 합방이 될 때까지 이 상공 정책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주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화폐 정리 사업이고, 하나는 이제 조선 회사령을 줄 수가 있습니다. 화폐 정리 사업은 이따가 화폐 금융 때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결과적인 거를 먼저 얘기를 한다면은, 조선 상인들의 부를 이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일본 사람들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시장을 맨 땅에 만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존에 한국 상공인들이 있던 시장을 일본 상인이 지배하거나 독점하는 그런 시장으로 재편하는 과정입니다. 화폐 정리 사업은 그 기능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기능이죠. 그러니까 조선 사람 상공인들이 갖고 있던 부를 정리하는 과정하고, 시장에서 지배권, 독점권을 조선 상인에서 일본 상인으로 이전시키는 거죠. 이 두 가지 역할을. 조선 회사정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인데 11년을 돼 있네요. 근대화를 시킨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회사 설립을 억제하는 정책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국가가 없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데,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일본이 한반도를
강점하기 할 때의 일본 경제 사정은 이른바 얘기하는 제국주의 단계에 걸맞는 수준이 이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수탈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금을 투여하고 이럴 상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의 상공인들이 한반도로 들어오기 전에 조선 상공인들이 회사 만들고 이렇게 지금 시장을 일본 상공인들 중심으로 재편해가고는 있습니다만은 또 거꾸로 들어올 형편은 안 되고,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또 먼저 시장에서 또 자리 잡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거를 이제 억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대한제국 때 조선인 기업을 보호하는 정책과 이게 정반대되는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경제 규모가 떨어지거나 출발이 늦은 곳에서는 늘 어떻게 됩니까? 자국 기업 보호 정책, 무역 보호 정책을 피기 마련입니다. 독일도 보호 정책을 통해서 국가를 통일하면서 19세기 말에 유럽에서 제일 강한 공업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로 부상하게 됩니다. 다 비슷비슷한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앞에서 얘기했어요. 화폐 정리 사업을 해야 되고 일본이 조선 회사령을 시행했던 이유는 결국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그만큼 조선 상공인들의 세력이 만만치 않게 존재를 했다, 이거를 반영을 하는 겁니다. 반영을. 물론 조선 상공인들의 거래 관행이라든지 거래 문화, 거래 형태,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게 된 이후의 상황과는 여러 가지 형태로 모습에서 달랐습니다. 그 달랐던 것은 그 이후에 사는 사람들은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혹시 이제 낙후된 것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그 시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낙후된 것이 아니라 그건 관행관에서 변화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아마 이번 수업이 끝날 때까지 제가 몇 번 강조할 것 같은데, 낙후된 것다, 이런 인식들이 지워지질 않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여담입니다만은 작년이지 재작년에 언젠가 신문을 봤더니 제가 젊었을 때 이제 잠깐 스크린에 나왔던 여배우가 있어요. 문숙이라는 여배우가 있는데, 뭐 한참을 안 보이던 영화배우가 어느 날 갑자기 신문 인터뷰를 해서 뭔가 해봤더니 이분이 이제 미국을 갔었는 모양이에요. 미국을 가서 한 20여 년 이상 요즘 그 웰빙 음식 있죠? 웰빙 음식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탐구를 했는 모양입니다. 그 양반 그 인터뷰할 때 결론을 듣고서 저도 참 한편으로는 기가 막히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문화적으로 이게 식민성이 좀 배있구나라고 하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웰빙 음식을 한 20여 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막 찾고 찾다 보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음식 종류 찾고 칼로리 찾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정말 질 높은 웰빙 식단이 뭘까를 해보니까 결론이 자기가 어렸을 때 집에서 먹던 음식이랍니다. 한국 우리가 못 먹던 시절의 음식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된장, 고추장, 김치 등등등등 이런 게 웰빙 음식인 겁니다. 그래서 한국만큼 이렇게 음식에서 발효 음식이 많은 경우도 이제
제가 음식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드물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자기 것이 최고다 이런 생각은 위험한데 너무 지금 자기 것이 내재된 가치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역사를 볼 때도 좀 그런 마음을 좀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이제 그런 성공업 정책을 이제 피게 된다는 것은 결국 이제 조선인 상공인들이 이제 성장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 시대가 되더라도 어떻게 돼요? 일본 사람이 지배 독점하는 시장에 조선 상공인들이 틈새 시장을 타고 들어와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이 자본가층의 인적 구성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바뀐다는 거는 그 이전에 파산한 사람이 이제 많아졌고 새로운 쪽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존재 형태가 바뀐다는 거는 시장에서 뭔가 주도하는 존재로 되는 것이 아니고 종속적 수동적으로 일본 자본이 독점하는 곳에 틈새를 노려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존재 형태가 바뀌었다는 거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통로가 없어요. 국가가 없어졌기 때문에 결국 이제 사회적 위상이 이제 추락되었다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조금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지난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 경제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모순이 하나 있어요. 모순이 뭐냐면 돈 있는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이 별로 안 가져요,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의 중요한 덕목은 돈 잘 버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을 일차적으로 존경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돈 벌고 나는 돈을 못 버니까 배는 아플지언정 최소한 욕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 욕을 안 하기는커녕 심지어는 존경감도 별로 없어요. 이게 괜히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역사적 조건 때문에 비롯되는 거예요. 자기가 사회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내가 돈 버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거를 구성원들한테 각의를 못 시켜주는 겁니다. 일본 사람한테 이제 말하자면 빌붙어야 되고 이런 이제 돈을 벌려면 또 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 이런 게 이제 아우러져서 돈 있는 사람, 돈 버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좀 역사적으로 그렇게 그려진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다 아시다시피 조선시대 상업체제라고 하는 것은 어용상일입니다. 어용상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 오늘날하고 달리 상품거래 영역이 이제 제한되어 있을 경우에 거래를 하는 상인들을 국가가 특정을 하고 그 특정한 상인들은 그 사람만 그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럼 중앙이나 그런 어용 상인들이 중앙이나 지방 상인들과의 관계는 뭐죠? 필요한 물품을 납품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시장 가격이나 무슨 응찰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 있죠? 군역, 병역 하는 요역 할 때 역처럼 내가 특권을 받은 만큼 국가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해야 되는 일종의 의무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런 어영상인이 존재한다면은 이 자유로운 사상들은 존재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 물건을 빼앗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역사에 보면은 그 시전이나 유기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공인도 이제 특권상인입니다. 공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존재가 등장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이제 대동법 이후에 등장하는 건데, 각 지역별로 거둬들인 특산물로 거둬들인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쌀로 거둬들이고, 어떻게 돼요? 쌀로 거둬들였으면 어떻게 돼요? 필요한 물품은 쌀이 화폐가 돼서 필요한 물품을 사들이는 겁니다. 그 역할을 매개하는 상인이 이제 바로 공인. 그러니까 이런 어용상인들은 금난 정권이 있습니다. 난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사상이죠, 사상. 난전을, 말이 좋아서 금난 정권이지, 좌판 깔면 그거 엎어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건 빼앗고. 그러니까, 어용상인과 이 난전은 서로 대립관계입니다만은, 이제 다음 장으로 제가 넘어가기 전에 말씀드릴 거는, 또 이런 난전도 금난 정권의 억압 속에서 난전이 규모가 확대되면 어떻게 되죠? 난전이 다시 중앙이나 지방 권력하고 결탁해서 다시 특권상인이 되는 거예요. 중세사회는 원래 이제 그런 메커니즘을 서로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탈중세 하는 모습을 이 상인들 동향에서 보면은 난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용상인들이 득세하던 곳에서 허가받지 않은 난전들이 이제 곳곳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왜 우리 그 농담 삼아 얘기할 때 뭔가 좀 어질러졌을 때 뭐라 그러죠? 난장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하자면 이제 허가받지 않은 난전들이 시장에 좌판 깔고 막 흩어져 정렬되지 않은 모습. 그 여기 이 난전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난전이라고 하는 거는 허가받지를 않았다는 그 개인상이라는 의미고, 뭐 객주, 개성상인, 경강상인이 이게 다 사실은 출발은 다 난전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객주나 이런 개성상인, 경강상인들이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은 또 자신들의 자금력으로만 상거래하는 게 아니죠. 중앙 권력, 지방 권력하고 다시 이제 결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있는 곳에서 종로가 이제 말하자면 그 유기전거리예요. 어? 유기적이라고 꼭 뭐 6개 물품을 대표적으로 정했다는 의미이지, 유기전이 될 수도 있고 파리전이 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뭐 어물전, 지전, 뭐 비단전 같은 게 이제 그런 경우인데, 그런 종로 유기전 거리를 넘어서면은 어떻게 돼요? 벌써 지금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종로 한 4가 5가 되면은 난전들이 생깁니다. 이현칠패라고 하는 여기는 이제 남대문 넘어서도 그렇고, 이렇게 도성 밖이나 또는 도성문 안이라도 유기전 특권상인들이, 어용상인들이 지배하는 영역 그 바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 어떻게 돼? 아까 금난 조건이 있다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 어용상인한테 얼마의 뒷돈을 주고 준 허가를 받은 상태로 장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공생을 하게 되는 거죠. 유기전이나 시전이 그럴 만한 자금력이 없으니까, 그럼 내가 금난 조건을 행사 안 할 테니까 너 나한테 얼마씩 세금내, 이런 식으로 해서 공생관계가 이제 다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여튼 허가받지 않은 상인들이 일정하게 세를 얻어간다는 거는
전통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면은 중세에서 벗어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성거래에서. 그래서 18세기 이브랩이 되면 이제 사상 도고들이, 도고라고 하는 거는 이제 큰 도매상,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난전에서 출발했던 것들이 점점 규모가 커져서 이렇게, 도고를 이제 형성을 하게 되고. 그럼 뭐, 자금력을 갖게 되고, 경영 노하우를 갖게 되고, 권력과 유착을 하게 되고. 오히려 이제 거꾸로 어느 단계 가면은 시전을 위축시키기까지 해. 저기들도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딱, 누구는 어영상이고 누구는 사상이다. 이게 딱, 거기에 만리장성이 열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규모가, 저들도 처음에는 소상인이었는데, 이제 권력과 유착하고 도구가 되니까 이제 소상인 영역을 침해하고, 그래서 매점매성을 하고, 경강상, 계룡상인이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서건 규모가 큰 상인들이 등장할 때의 이면은 다 이런 모습입니다. 부지런하고 물론 근면해이되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교과서적으로 그것만 가지고는 또 그렇지가 않죠. 그런 말 있죠? 큰 돈은 하늘이 내린다고. 하늘이 내린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온 때도 마다이지만 그때그때 자기를 뒤에서 보호하는 큰 권력층하고 인전이 닿으면 또 그것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총괄해서 하늘이 내린다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인들이 이렇게 역동적으로 사상들이 나오니까 다 아시다시피 정조 때 이제 그 신의 통공을, 통공 뭐죠 이게? 털어버린다 그런 뜻이죠. 기존에 유기전으로, 그러니까 어영상의 체제로 상업을 통제했던 거를 풀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 신의 통공이 우리 경제사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기전 외에는 이제 군난 정권을 완전히 없앤다는 건데, 이건 이제 그거죠. 성리학의 원래 논리대로라면은 장사하는 건 별로 좋지는 않은데, 장사를 하는 건 인위적으로 막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생산력이 굉장히 높고 물품이 풍부해질 때만 시장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사례에서 보듯이 극단적으로 생산력이 떨어지고 물품이 결핍된 사회에서도 시장은 형성이 됩니다. 그 상황에서도 각자의 필요한 물품들이 시장에서 서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시장은 억제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존재는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상거래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는 이게 굉장히 똑똑한 정책이죠. 하고 세금만 확실히 거둬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시대가 근대사회는 아니니까 당연히 요즘에도 대기업이나 재벌들은 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권력하고의 일정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대는 뭐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권력하고 상인의 유착은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제정책이 변화하게 되면 그게 정조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남인들이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중세의 모습을 벗어나는 방향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겁니다. 역사라는 건 그런 겁니다. 꼭 어떤
사안이나 이벤트가 생겼을 때 그 사안이나 이벤트의 주최자가 의도대로만 가는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 결과가 그거를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경우는 흔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개항 이후에 상황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개항장이 생겼지, 거기 외국 상인들이 자유롭게 들어오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국 상인에 이제 맞서서 이 상권이 침탈당하는 거니까 이걸 꼭 뭐 애국적인 개념, 민족적인 개념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자신들의 상권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어떻게 돼요? 정부에 이제 보호하고 특권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보호와 특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아까 제가 정조 때 이 신해통공 때 말씀을 드렸듯이 세금하고 관련이 됩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세금 많이 걷어들이는 게 중요하니까 자기들한테 주권을 주면 세금 걷는 행정을 자신들이 담당하는 그런 공생관계를 이제 뒤에 이제 표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가보 정권 때 일부 일시적으로 특권시장 체제를 소멸하는 정책을 세웠다가 다시 대한제국기 때 이런 특권상인 체제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건 두 가지입니다. 권력하고 상인이 결탁을 해서 자국 내에서 자본주의 경제를 주도하겠다고 하는 일반적인 흐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국가가 재정 수혜에 필요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 두 가지가 다 같이 어울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개성상인들은 뭐 너무 유명해가지고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 사개성도 치부법이라고 해가지고 뭐 고려 시대는 왕도 황도였습니다만은 이제 조선 왕조 만들어지고 나서는 뭐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제 차별이 가해지겠죠. 조선 시대 들어오게 되면은 중앙으로 진출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식인들이 일찌감치 이제 상인으로 늘어나게 돼요. 상권의 규모가 이제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복식부기 방식으로 이제 회계학에서 단식부기하고 복식부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거래 규모가 커지면은 부기 방식이 바뀌어서 이렇게 복식부기로 이제 가게 돼요. 이게 사개성도 치부법이 이제 그런 성격을 나중에 이제 그 송상이 이제 대한천인은행에도 이제 관여를 하는데, 대한천인은행은 대한제국에서 이제 그 중앙은행 역할을 시도했던 겁니다. 이 개성상인들이 어느 정도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상거래에 이제 지식층들이 많이 관여하면서 요즘식 표현을 하면 뭐라고 표현해요? 경영학적으로 이렇게 노하우가 세팅이 좀 되는 겁니다. 일찌감치. 뭐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가업으로 대대로 이제 전승이 되고, 여러 가지 품목을 다 달아요. 뭐 인삼에서부터 광산, 토목, 여러 가지. 전국에 이제 지점도 설치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개성장인들이 일제 때는 개성만은 일본인들이 그 개성 시내에서 그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해요. 다만 이제
가장 큰 상권이었던 이제 홍삼 수출권을 이제 뺏겨서 약해지긴 합니다만은 그 영향력이 이제 대단히 강하게 이제 미치는 거죠. 개성상인은 지금도 개성상인의 전통을 이어받았다는 그런 업체들이 이제 있는데, 이건 아마 특정한 도시와 특정한 곳에서 대대로 몰려 누대로 걸쳐서 이제 살던 분들이 그런 지역 의식이 이제 그 이후에도 작용을 해서 그렇겠습니다만은, 그거와 달리 이제 경강상인은 개성상인과는 달리 그런 지역 밀집성 그런 의미는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한강 지역 전역에서 걸쳐서 활동하던 이제 상인들인데, 이게 이제 지금 다 서울에서 주요 지역이죠. 용산, 마포, 호강, 홍파. 여기가 지금도 저 땅값 비싼데요. 그러니까 이 강을 통한 이제 그 수성, 주막이라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음식점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막은 숙박업도 경험하는 겁니다. 숙박업은 조금만 허드렛 여인숙도 있지만 여러분이 다 보시다시피 대형 호텔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다 잠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막이라고 표현하니까 이게 좀 이렇게 낙후됐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렇게 이제 변화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사람들이 매점 매석이에요. 독점이윤도 이제 풍리를 얻어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도 결국 이제 선박수송업을 이제 일본 사람들한테 뺏기게 되죠. 뭐 이거는 제가 한번 추억을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보부상을 그려놨습니다. 이 전국 각지를 이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니까 뭐 조선시대에는 그렇게 뭐 특권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었는데 개항 이후에 이게 중요해져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장사도 하지만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니까 어떤 역할도 하죠? 정보원 기능도 합니다. 그 동학민주주의 관련된 소설을 이렇게 보면 송기수 선생 소설 보면 거기에 보부상, 이름은 잊어먹었네요. 보부상 출신의 정보원이 있습니다. 각지에서 수집한 걸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그 특권상인 성격을 이제 띠기도 하는데, 뭐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해서 이제 정치적 별동된 모습이에요. 그러나 합방 이후에는 이제 뚜렷한 세력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기능이 이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한 의무부여가 뭐 안 되는 거죠. 보부상이라고 하는 거는 등짐 진다 그러죠? 여기 이제 등짐이죠. 보짐.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보상, 부상을 합쳐서 이제 보부상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교통수단과 도로가 닦이지 않았을 때의 뭐라 그럴까요? 상인 조직의 한 모습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변화된 형태의 보부상들이 있겠죠. 조그만 소형 트럭 가지고 전국에 이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게 이제 20세기, 21세기형 보급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걸어 다닐 수는 없으니까 지금. 아까 제가 이제 객주 말씀을 드렸는데, 객주라는 거는 이제 말 뜻이 이거예요. 남의 물건을 주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에서 판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주라는 뜻이에요. 객, 그럼 남의 물건을
팔아주는 사람. 그거는 이제 객주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거기서 위탁 판매 기능을 이제 부각을 시키는 겁니다. 이건 종합상사입니다. 창고업도 하고 수송도 하고 금융도 하고 숙박업도 하고 이게 다 근대 교통 관련 산업에서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게 초기에는 이제 분화가 되지 않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업종별로 또 분화되는 경향도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이게 이제 도매상 역할을 하는 거기도 하지만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지역사정에 발전가 못하니까 뭐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텃세를 부리는 거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게 그 시절에 상거래 상관습일 거예요. 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신용이 중요하니까 이 신용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의 보수적인 성격을 띠게 되겠죠. 그 전통적인 상거래 상관습을 서로 중시를 하게 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의 땅에 가면은 그 지역의 주인, 이 주인한테 물건을 상품을 판매를 위탁한다. 이런 게 이제 관행화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충 18세기에 이르게 되면은 강이 있는 곳에는, 큰 강이 있는 곳에는 제주도까지 포함해서 큰 객주들이 존재하고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이제 시장을 지배하거나 독점을 하게 됩니다. 그럼 또 객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또 여전히 주변에는 또 소상인들이 늘 있는 겁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서 보면 백화점도 한번 유심히 보세요. 그 시내 중심가에 있는 그런 백화점은 도로사정 때문에 안 될 텐데, 하다못해 서울에 밖에 있는 그 신도시만 가보더라도 백화점 근처 가면은 꼭 주변에 뭐가 있죠? 좌판상, 포장마차들 온갖 종류들이 쭉 끌려있게 마련이에요. 그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독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여기서 글로 사람이 몰려드니까 또 그거를 활용한 소상인들이 존재하고 이런 상황들이 비슷하게 한국 사회에서도 그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객주들이 이제 제가 금융업도 뭐 당연히 고객이나 양반들 예금, 심지어는 지방관청의 예금까지도 예치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사물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그만큼 권력과의 유착관계가 있고 신용관계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 이런 금융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남의 물건 맡아서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거기서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간이 작은 사람은 남의 돈 그냥 예치만 하고 있겠지만 간이 크거나 그걸 요즘식으로 경영학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경영력이 있는 사람은 그걸 또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의 부를 가지고 신용을 배경으로 해서 어음을 발행합니다. 우리 그 조선시대 상인들의 큰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음으로 주고받는. 엽전이라고 불리는 화폐를 많이 사용하기보다는 어음을 많이 활용합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은행권으로 물론 발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거는 개인 어음이니까 개인의 신용을 통해서 발행하는 어음이니까 지금은 이제 개인의 신용을 통해서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죠? 은행을 경유하죠. 이때는 이제 그런 시스템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금융업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 가면은 이제 이 종합상사 모습이 이제 전문 객주별로 업종별로 이제 분화되는 모습도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객주들이 개항이 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 상권을 유지한다는 필요에 따르면은 외국 상인과 적대적으로 대응하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결탁하기도 합니다. 개항장 객주들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새로운 범주냐면은 개항장 내에는 주인이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개항장 내에는. 그래서 이제 기존의 다른 지역 객주들은 이 외국 상인들의 상권이 밀려오는 것을 대응한다고 하면 이 개항장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외국 상인과 결탁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이 초기에는 외국 상인들이 개항장 밖으로는 진출할 수가 없어, 나갈 수가 없으니까 개항장 객주들하고 매개가 되는. 근데 점차 개항장 객주들도 자신의 상권이 형성이 되고 외국 상인들이 개항장 밖으로 나가서 상거래를 하기 시작하니까 대립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개항장 객주들도 다시 그도 아직 국가가 있었으니까 특권을 이제 달라고 요구를 하려고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항장 상인들이 만든 것들이 이제 이 상회사입니다. 이 명칭은 뭐 여러 가지인데 이 말하자면 이제 길드 같은 거예요. 정부하고 밀착을 해서 세금 걷어서 주고 대신에 특권을 받는 거. 이런 이제 공생관계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가지역 매매 주선 독점권 같은 거를 주려고 해요. 실제 대한제국 들어가서. 물론 이제 을사조약 이후에는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만은. 그래서 한번 요거는 그냥 한번 표를 보고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좀 재미있을 거예요. 갑오 경장 때는 이 말하자면 자유주의, 오늘날 신자유주의 상업정책하고 비슷해요. 잡세역파 특권 상업은 없앤다는 건 좋은데, 어영상 없앤다는 건 좋은데, 이 외국 상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안이 별로 없어요. 그거 없이 그냥 자유주의 상업정책. 반면에 이제 대한제국은 뭐 우선은 세수입이 중요하니까 세수입을 누릴 수 있는 방식을 모색을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모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보통 어느 나라나 자본 적적 초기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유치한 단계 있을 때 일반적으로 취하는 유럽의 경우에 경제 정책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보편성을 줍니다. 대한제국은. 이거는 그만큼 갑오경장은 여러 가지 사회적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은 요 측면에서 보면은 이따가 저 화폐금융 얘기할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제대로 된 대응 방식이 못 됩니다. 그만큼 일본의 입김이 거기에 이제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가 지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이제 여기서 자본축적에서 국가 역할, 특히 이제 다음 시간에 할 화폐금융은 더더욱이 이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분야입니다.